육사로 봤을 때 해군사관이 22기, 육사 24기, 해군 작전사령관, 해군사관학교 교장, 하와이 총영사를 하시죠. 이거 한 글씨가 네. 성함이 다시. 하와이 총영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도 친구들. 재경영병원에 중장애가 빠졌는데 제가 1999년도 6월 15일 날 제1차 연평이던 당시에 해군작전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참 이 정치적인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인데 김대중 정부 시절인데 원로비 사건 등등을 해서 들어갈 때 참 한반도에서 6.25 전쟁 이후에 남북한의 최초의 해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성을 거뒀던 사람으로서 항상 그런 면에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때 제가 이제 참 가장 고맙게 생각했던 게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 그 당시 실함대 사령관이 도란 제독인데 각종 중요 정보 사항이라든지 나머지 뭐냐면 확전 방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던 게 한미동맹의 근거를 했습니다. 오늘 모두에 김재성 장로님께서 우리 국방이 취해야 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 주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김재창 장로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측면에서 약 한 15분간 제가 원고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괜찮겠죠? 예, 고맙습니다. 김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이 그 한중 수교의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조선일보에 뭐냐면 최강 화산정책연구소장이 그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한중 수교 31주년 중국이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인지 짚어볼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 걸 이분이 미리 내놨더라고요.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발전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조 박사님께서 제일 말리에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한 5년 전에 한림대학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한 6개월 정도 연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 박사 주제 발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잘 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익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코멘트를 할 내용이 없고 저는 지금이 이제 미중 관계 패권 시대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67년도에 해군사관학교 4반 정도 시절에 한 3개월에 걸쳐서 미 해군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미 해군 사관학교를 비롯해서 그 당시 웨스트 포인트 다녀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 오늘로 총영사를 끝낼 때까지 해군 내부에서 대미 관계에서 주로 이제 네이비 투 네이비 투어크라든지 주요 정책 결정이 되는 그런 사안과 현장에서는 함장을 하면서 대잠수함 등 분야에 대해서 제가 미국과 여러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실상을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노루루 총영사 대육 시절에 그 당시의 태평양 사령관 라크리어 제도 오바마 정부 하에서 중국을 다녀오면서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미국은 대중국 트랜스포메이션 시기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압력을 가할 것인가 하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와 미중 관계에서 발생한 국제질서의 변동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의견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각종 문헌 그리고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 장관하고도 제 의견을 필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본 중국이 가하는 세 가지 위협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경제 이익의 침해입니다. 이는 잘 알듯이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 당시에 약속했던 개방된 시장, 자유로운 경쟁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의 침해입니다. 중국의 공산당 이념 노선은 장시간에 걸쳐서 자본주의와 대결을 상정하면서 타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 중국의 공산당의 통제 모델을 현재 수출하고 있다고 미국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한테 가장 와닿는 안보의 침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사드 배치 때 중국이 얼마나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많은 보복 조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타이완 문제, 타이완이 독자적인 노선을 강화할 때마다 중국은 군사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인 압박은 노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제는 강압과 고의전 수준입니다. 고의전. 강압과 내정단속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 평가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은 딱 두 가지 분야로서 군사력과 경제력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력은 아태지역의 동맹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또 군사 동맹 관점에서는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인도 태평양 공동체에서 확장 발전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총영사를 2013년에 끝날 때쯤에서 미국에서는 이미 저한테 이런 사항들을 많이 구하고 제일 먼저 힘저 연구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끄집어냈던 게 바로 미국이 이미 대중국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 시기에 이미 중국에 대한 군사력과 경제력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미국이 이제 뭐냐면 대외정책 노선은 미국 우위의 어떤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했고 현 바이든 정부도 이러한 지향점에서는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캠프 데이비드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동북아에서 있던 스케일을 기억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USS 켄타키 SLBM입니다. 발라스틱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으로서 참 세계에서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잠수함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초급장교 시절에 우리 이승만 박사가 6.25 전쟁 당시에 부산 앞바다에 USS 미소리가 왔을 때 거기에서 탑승해서 이 함상 사역을 합니다. 그 사진과 이 사진이 정말 저에게는 엄청난 그 자극을 줬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제가 영정에 전하면서 했던 그 실감을 제대로 느끼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세계적 세를 이제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평가했냐.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체제에 돌입을 했으며 그 분쟁의 성격으로 봐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심각하다. 그래서
신냉전 체제하에서는 중국은 군사하고 경제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힘의 도점이라고 미국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미국이 설계한 시장경제 그리고 안보 네트워크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들은 군사력에 의한 그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경제제재, 정보전, 심리전 등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는 비정규 복합, 즉 다시 말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조박사께서도 제일 뒷부분에 가서 몇 가지 전쟁 양상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경제, 정보 이러한 것이 융합된 하나의 하이브리드 전쟁 형태가 진행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중국의 형태가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비춰졌느냐 하는 이런 걸 쭉 보면은, 사드 웨이가 가장 이 핵심적인 사업이고,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삼볼 이란 이런 것들은 아주 야비하게 우리한테 접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우리 롯데 같은 기업에 미쳤던 영향을 보면서, 우리는 중국이 중화 세력이 제국주의적인 발상에 맞물려 가지고 이러한 형태를 우리한테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주변국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기들이 시행했던 실형 종징서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냐면, 특히 그러한 때 우리가 중요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전 정부에서 지도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중국에서 중국은 높은 산이라고 칭송하고 중국에 동참하겠다는 의도를 비굴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이게 그 순간 정말 열통이 나서 참지를 못했지만, 이러한 중국의 강압과 행포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로서는 절대로 서둘 필요가 없고, 조용히 그러면서 조급증을 내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분명한 방향을, 우리의 스탠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는 방안으로 유엔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뭐냐면은 우리 김 사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안보 전략과 연관해서 중국에 과존하게 의존하는 태도는 단호히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과 품목을 꾸준히 개발해서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가고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프쇼어링이나 또 뭐냐면 이 리쇼어링하는 그런 규제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 시점에서 신냉전 체제가 조속히 그러면 끝날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과 그리고 관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국제 정세로 봐서 그렇지 않다고 예견이 되면서, 특히 현재의 한미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국의 입지는 미중의 패권 경쟁에서 중견국가 미들 파워로서는 자주적인 균형자 역할은 절대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루에 다르게 이 긴박해지는 미중의 냉전 체계 속에서 한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고, 특히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세를 명확히 명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중 관계에서 국제 질서의 주도권과 판도를 잡는
결정적인 시험대가 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은 이번에 4월달에 있었던 워싱턴 선언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 정신 공약을 잘 반영해서 한국은 미국이 구축한 인도태평양 공조체제에 조속히 복귀해야 하고 그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의 진입을 하루빨리 하면서 한미일 협력 체계를 보다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하나뿐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포괄적인 동맹을 긴밀히 유지하면서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우리는 자유력을 갖추는 길뿐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도 모두가 가깝게 지낼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두 나라와 동시에 우리가 결코 가깝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했냐? 힘이 센 쪽으로 우리의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결국은 선택에 있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념을 같이 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유지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며 거기에는 아까 박정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정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한국의 대외 정책은 모두가 이 원칙에 따른다는 것을 필히 강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동맹관계. 제가 이게 좀 너무 오버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사실상의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만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중국의 압력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이 대응해야 할 전략적 원칙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냉혹한 현실에 비추어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편에 서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다가올 미래에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국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의의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우리의 스탠스를 미국과 결속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추가해서 최악의 상태에 대비할 수 있는 자주국방 능력도 확보해서 동맹으로서 가치인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관상이 떼어진 현 시점에서 한국은 처절한 국제정치 논리에 따라 이길 수 있는 나라의 편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공약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고 우리는 한미일의 협정은 절대적임을 명심해야 하고 여기에 추가해서 최근에 미국 지휘관이 제시했던 유엔사의 재활성화 문제도 우리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반도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제까지 미국이 구축해놓은 개방적인 사회 질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방사회의 활력은 통제사회의 계획보다 우수하게 압도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아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 있던 세상에 있던 문제입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소 원장이신 최강임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저한테는 무척 참 공감이 가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끝내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